여러분. 저는 오늘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방향 논의를 위한 오픈 토크 이상한 나라의 창의적 예술가들 일부 사회를 맡게 된 시민교육팀 권재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창의적 예술가들 오픈 토크는 오늘 1부와 2부로 나누어져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부에서는 올해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보고 2부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오픈 토크 1부 창의적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이야기는 올해 사업에 참여하셨던 예술가분들이 진행한 경험을 어떻게 재미나게 실험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진행 과정에서 발견했던 이슈들을 공유하면서 예술가분들의 끊임없는 모험과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 분씩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올해 학교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예술학교로 로딩 중 개발 지원 사업에서 감정온닷컴의 개발단으로 참여하신 대구의 서재초등학교 노현호 선생님께서 어떤 실험을 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학교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감정여기요 프로그램을 만든 예술가를 좋아하는 교사 노현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 온라인 컨텐츠가 뭔가 좀 너무나 전문적이고 학생들이 좀 다가가기 조금 어렵고 그리고 교육적인 어떤 관점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찰나에 예술가 두 분하고 학생 감정을 소재로 한 예술 교육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고요. 저는 이 자료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 구성과 흐름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기획을 했었고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 콘텐츠를 개발할 때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이 보고 싶어 할까? 두 번째, 예술적 소양을 길러줄 수 있을까? 세 번째, 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2년 동안에 온라인 컨텐츠가 정말 많이 만들어졌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컨텐츠는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온라인 컨텐츠가 대부분이 좀 설명식이고 그 다음에 지식 전달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는데 조금 약간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도 온라인에서 이학습터를 통해서 많이 수업을 하고 있지만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소재를 찾았죠. 애들은 학생들이 감정의 표현이 허투루기도 하고 감정에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다툼도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소재를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나오면 학생들이 좀 벽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에는 이렇게 일반 학생 어린이 그리고 일반 성인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컨텐츠가 무용교육, 감정 컨트롤 예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했지만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 어른들을 주로 했었고 여기 나온 여러 가지 일들이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보통 겪고 있는 친구들 놀린다거나 엄마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에서 문화예술적인 소양을 가져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예술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무용예술가, 연극예술가와 함께 해서 학생들에게 감정이란 무엇이며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감정을 어떻게 안전하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히 단계별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신체 표현, 무용 교육을 위한 자기 표현의 방법을 안내해주기 위해서 감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즉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점점 자기들이 경험을 하고 혼자 혹은 여러 명 혹은 어부제를 이용한 물체나 사물을 이용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떤 무용 표현의 방법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한 것을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지를 개발했습니다. 이 학습지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들 생각을 나타낼 수 있고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상세한 학습지를 저희도 생각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감정이나 무용교육이나 표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온라인 콘텐츠, 특히 예술 관련 온라인 콘텐츠는 보통 교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소양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미술 같으면 그리는 방법, 음악 같으면 감상, 움직임 같으면 아니면 음악의 공연도 있고요. 무용의 공연을 보고 참고하는 거, 감상, 그다음에 어떤 동작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순서 이런 것들로 주로 온라인 콘텐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게 온라인에 쓰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에도 씁니다. 오프라인에도 쓰는데 이게 이제 보조 자료를 많이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를 이렇게 참여하는 느낌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안내해 주는 거는 있었지만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콘텐츠에 오프라인 학교 수업과 좀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통해서 학생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두 가지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앞에서 말했다시피 학습지 같은 것을 많이 넣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하고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 나오면서 직업들이 미래사회는 예술가 직업은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적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술에 대한 표현이 어차피 표현이니까 이런 온라인 콘텐츠가 앞으로 예술 교육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감정이나 공감, 소통을 위한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서는 교실 만들기라든지 학생들의 공감을 어떤 자제 동행 활동이라든지 친친 활동이라고 친한 친구 활동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도 예술이 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폭을 좀 넓힌다면 이 예술 컨텐츠가 좀 더 아이들에게 편하게 다가서고 그리고 이 예술을 표현하는데 부담을 좀 덜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학생들이 편하게 다가서는 건데 온라인 수업을 2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희가 어릴 때는 사실 정해진 채널이 있었습니다. 영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만들었을 때는 크리에이터가 중심적이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크리에이터를 물어보면 모릅니다. 어떤 영상을 봅니다. 그래서 영상에 아주 이제 더 찾아가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라도 보면 관련된 영상이 뜨면 그걸 따라가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흥미를 당길 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영상들이 오히려 더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교육 콘텐츠다 보니까 사실 좀 더 딱딱하고 좀 정제되고 차분한 콘텐츠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런 콘텐츠 조금 더 가볍고 약간 접근해서는 좀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용교육을 좋아하다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것에 관심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실 40분의 수업으로 예술을 다 표현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걸 알아봤는데 제가 한 것 중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은 찍어서 올리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또 다른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찾아서 부수고 만들고 찾고 알아가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페토라는 제가 그런 플랫폼을 찾아봤어요. 거기서는 안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페토가 일반인들이 많이 접속하다 보니 학생들이 교육활동상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진짜 이런 플랫폼을 하나 장기적으로 만들면 어떨까? 애들이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표현한다거나
무용을 어떻게 자기가 어떤 움직임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 안전한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저희 그 감정여기요 이 컨텐츠가 만약에 호응이 좋다면 물론 좋겠지요. 예. 하지만 호응이 좋다면은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시즌 2 같은 좀 더 세세한 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5차 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컨텐츠를 만들었지만 사실 이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쉬웠고, 교사들이 예술적인 소양이 좀 사실 그 어떤 풍부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술가보단. 그래서 이런 콘텐츠가 만약에 괜찮다는 호응이 있다면, 아니면 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온라인 콘텐츠라도 좋은 콘텐츠가 있다면은 이와 관련된 예술가나 혹은 교사를 위한 어떤 연수라든지 교육도 한번 함께 이루어지면 이 예술 온라인 콘텐츠가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조금 못 드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노현우 선생님을 시작으로 저희는 총 4분의 사례 실험을 하신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처음 이야기 들으신 것은 이제 학교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시면서 느끼신 지점들을 말씀 주셨던 걸로 이야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아르텍트 랩에서 사운드스케이프와 TRPG라는, 이건 보드게임 용어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를 결합해서 온라인에서 체험 가능한 어떤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셨던 놀플러스의 김민수 기획자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놀플러스의 기획자 김민수입니다. 시민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에서 판소리 노마드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팀은 전통 연희를 기반으로 창작을 하는 팀이에요. 소리는 만남이라는 의미 아래 다양한 예술가분들과 콜라보하는 것을 주된 작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만남을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기간이었을 때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마당이나 거리에서 관객이나 학생들을 만났었는데 그것 자체가 막혔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기술가들이 아니었고 연희자들이라 했을 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런 식의 작업들에 좀 시도를 해왔었습니다. 메타버스 마인크래프트 들어가기도 하고, AR 기술을 활용을 해보기도 하고, 유튜브 마지막에 나오는 선택지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인터랙티브 필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조금 연희팀 가운데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자 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처음에는 이런 작업들이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들을 써볼 수도 있고 연출적인 재미를 찾을 수도 있고 해서 좋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저희들 안에서 조금 피로감이 있었어요. 약간 시각적인 피로감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나 관객들한테 다가갈 때 메시지나 이야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장치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어떤 기술이 이슈가 될 수 있는지, 어떤 기술이 조금 더 볼거리가 화려한지,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되는 저희들을 봤을 때, 그럼 이번에는 조금은 시각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이야기에 집중해 보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예술가들과 하게 됐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알게 되었던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이 보드게임이 있는 TRPG라는 방식입니다. 영어로 적힌 것처럼 책상 위에서 이야기를 하며 역할놀이를 하는 건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소개를 드려볼게요. 일단 같이 게임을 즐길 파티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게임 마스터가 있고 플레이어들이 있게 되고요. 이때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지 캐릭터 시트를 제작을 하게 돼요. 제 캐릭터의 특성은 뭔지, 직업은 뭔지, 성격은 뭔지, 살아왔던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마스터의 안내에 따라 각 공간들을 마주하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가령 이런 식이에요. 오늘 이제 진흥원에서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 플레이어 4명이 간담회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1층에 저희 플레이어 4명이 모여 있어요. 그때 이제 마스터가 안내를 하는데, 여러분이 타기 위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안이 깜깜한데 그 안에서 한 좀비가 튀어나오네요.
근데 입이 붉은 것을 보니까 누구 하나를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어느 한 분은 좀비가 튀어나왔으니까 뭐 소화기 없나? 소화기로 쟤를 때려잡자 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좀비가 튀어나왔으면 도망가야지, YTN 건물 밖으로 나가자 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진흥원 간담회 2시에 맞춰야 되니까 좀비고 뭐고 계단으로 뛰어 올라갑시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4명의 플레이어가 모여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지 합의를 하게 되고, 그 합의된 결정에 따라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TRPG의 메커니즘인데, 오롯이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점이 약간 전통에 있어서 판소리의 스토리텔링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소리하시는 판소리꾼 선생님과 음악 감독님, 그리고 저희 전통 연희팀, 게임 개발자, 웹 개발자가 모여가지고 콘텐츠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판소리 이야기 세상에서는 심청전을 우리가 첫 번째 탐험지로 설정을 해보자. 그랬을 때 도화동부터 인당수가 있는 백령도까지 공간이 이어지게 되고, 이 공간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 바깥 세상에 있는 교육 참여자가 들어온다고 세계관을 설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교육의 구조를 잡아보게 되었어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원래 심청이가 빠졌던 인당수가 문헌을 살펴보면은 서해에 있었던 백령도 인근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백령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했을 때 이 한자를 어떻게 우리가 좀 메이킹을 해볼 수 있을까 하다가 100개의 영혼이 갇힌 섬이라고 해보면 어떨까라는 접근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진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전에도 수많은 재물들이 뭔가 그 시대 사람들에 의해서 재물로 받쳐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심청이 전에 99개의 영혼이 갇히게 되었고 심청이가 100번째의 재물은 아니었을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참여자들이 교육에 들어온다. 이런 식의 구조를 잡아보았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웹페이지상에서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이런 심청이가 태어났던 도화동이나 심청이가 인당수로 가게 되는 배, 그리고 용궁에서의 모습, 이 안에서 플레이어들이 어느 공간들을 탐험을 할지 결정하면서 이야기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TRPG에서의 방식과 블록체인에서의 어떤 메커니즘을 결합을 하고 싶었는데요. TRPG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통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가령 아까 전에 YTN 건물이라 했을 때 누군가는 이제 어떻게든 계단을 통해서 간담회장까지 가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좀비가 튀어나왔으면 그 건물을 봉쇄하던가 그 건물 자체를 불태우던가 건물 바깥으로 나가야지 선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기획자 입장에서는 건물 안에서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야기 바깥으로 아예 빠져나가 버리게 되니까 준비한 것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TRPG에서도 아예 확 열어주는 장르가 있고 어느 정도 정해진 공간에서 흘러가도록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레일로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화동부터 배 용궁까지 어느 정도 정해진 공간에서 흘러가도록 설정을 했고, 이야기 안에서 각자의 플레이어들이 선택을 하게 돼요. 가령 4명의 플레이어면은 게임에 들어왔을 때 심청이, 신봉사, 뺑덕어멈, 땡중 4개 역할로 들어오게 되고, 각자의 인물들이 심청전의 이야기들을 마주했을 때 내가 심청이라면 이 공간에서 어떤 선택을 했었을까? 내가 심청이라면 정말 아버지를 대신해서 물에 빠지고 싶었을까? 심청이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신봉사는 정말 미련한 아버지였을까? 혹은 뺑덕어멈은 신봉사를 버리고 간 캐릭터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 안에 조금 더 자기가 캐릭터화 되어서 전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조금 더 몰입감 있는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총 4개의 엔딩을 맞이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엔딩을 어떻게 맞이를 했고 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블록체인상에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럼 교육이 끝났을 때 제가 어느 날에 어느 시점에 이런 사람들과 모여서 이런 교육을 했었지라는 거를 NFT로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적인 문제로 지금 심청이 버전만 컬러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본 건데요. 이후에는 개발할 수 있다면은 심청이와 신봉사, 뺑덕, 땡중까지도 개발을 희망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한 가지 외형이지만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심청이가 궁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심청이가 도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심청이가 탐정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십, 수백의 심청이가 탄생되고 신봉사가 탄생되고 그 안에서 전통 심청전이 각색될 수 있고 이 안에서 참여자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시도해보게 되었고요. 해서 각자의 캐릭터들의 기록이 되고 나만의 기록으로 블록체인에 보관할 수가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블록체인 캐릭터를 통해서 심청전 이외 다른 판소리, 수군가나 흥부가 이런 데 넘어가서도 내 심청이의 캐릭터를 활용할 수가 있고 이런 세계관 작업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교육의 경험이 끝나는 순간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어떤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았는지 블록체인상의 연군이 남길 수 있으며 이 기록 자체가 참여자 캐릭터의 역사가 되어 이후 이야기 탐험에 반영이 되는 구조 이런 거를 조금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자님이랑 이거는 실용신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실제로 웹사이트 들어갔을 때는 이런 식의 표지 이미지를 마주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사이트를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질문 주신 것들 몇 가지를 답변을 드려보면은 일단 1번 질문에 대해서는 앞선 이야기에서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술을 접근할 때 저희 팀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저희 또한 기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약간 조언처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뭔가 어떤 기술을 활용을 할지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팀 같은 경우 융복합 공연 사업들도 해보고 뭔가 기술 입은 예술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 사업 같은 것도 해보고 하면서 기술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하지만 기술을 먼저 결정하고서 그에 맞추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항상 마지막에 갔을 때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눈에 띄는 기술이나 시각적으로 화려한 기술, 약간 이슈가 되는 기술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교육이나 공연을 맞추다 보니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 결과물이 의도한 것과 조금 겉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저희 단체에서도 오롯이 교육 자체를 먼저 온전하게 설계를 하고 이 교육을 더 돋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일까로 조금 사고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생각보다 예산이 큰 기술이나 지금 이 시대에 대두가 되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인터넷을 활용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기술이 있고 저는 플로피 디스크도 디지털 세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기술이라 생각을 하고 QR코드도 너무 흔한 얘기지만 굉장히 일상에서 가상으로 공간을 증강시켜줄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했을 때 우리가 기술교육 사업을 한다고 해서 꼭 기술 문제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기술들도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조금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제 기술자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희가 기술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조금 외주처럼 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저희도 계속 조심하려고 하는데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원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그냥 이거를 구현을 해주세요 라고 다가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청사진을 그리게 되면 저희는 기술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 이 기술을 뛰어넘을 수 있는 혹은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거를 상상하기조차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져가는 거는 기술자분들 입장에선 이미 시대 지나간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저희 중심으로 그냥 그분들을 구현자 입장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기술자나 외주가 아니라 창작자 대 창작자로 바라보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기술자 입장에서 창작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기대가 되시는지 이렇게 조금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해야 그냥 평면적으로 보이는 기술이 아닌 조금 더 다음 기술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콜라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라 다른 부분들도 같이 다른 분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잠깐
설명을 덧붙이자면 사실 기술과 예술을 좀 자유롭게 결합하는 실험을 아르텍트랩 사업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간에 그러니까 기술을 먼저 중심으로 생각을 하신 다양한 실험을 하시다가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이 개발하려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된 이야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21년도부터 기술융합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서 참여를 하시기도 하셨고 올해는 아르텍트랩 사업에서 마인크래프트라는 가상 공간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던 사례를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재미난 복수의 전승아 기획실장님의 실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문화행동 재미난 복수에서 있는 전승아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아르텍트랩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마인크래프트를 통해 우리 동네 놀이터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저희가 했었던 사례들과 저희가 왜 이런 과정으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공연 예술을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주로 축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2016년에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하고 2018년에도 문화가 있는 날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갑자기 문화가 있는 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맨 처음에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해 보기로 한 게 이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2018년에 진행했던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저희가 가상의 도시를 만든다라는 컨셉으로 예술가들이 행복하게 사는 도시, 우리가 꿈꾸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시장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일상에 있는 다양한 상인분들과 함께 일상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되게 다양한 공간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보니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계를 잘 시킬 수가 있지? 한 공간에서 한 공간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냥 하나만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개연성을 만들어서 좀 더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처음에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매달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걸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할 수는 없었고 오프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양한 공간들에 있는 것들을 오픈 채팅을 통해서 각각의 공간에 힌트를 얻고 각 한 가지 공간에서 공연이나 예술이나 체험들을 하고 나면 다른 공간에서 다시 힌트를 또 찾아서 키워드를 입력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했었는데요. 이때 성인들보다는 사실 어린 친구들이 중간에 가서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해 오기까지 하면서 다양한 재미있게 여러 가지 공간들을 같이 탐험해 주었습니다. 네, 공연을 시장에서 했었는데요. 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있었던 사업은 2020년에 특별히 자료를 준비하진 않았는데 아까 김민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있는 오른동이라는 공간에서 QR코드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하는 사업들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른동이라는 지역이 회동수원지가 있는 수몰 공간이에요. 그래서 수몰 공간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설이나 이야기들을 상상해보고 그걸 어플리케이션화 시키고 그걸 다시 공간에 있는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들을 다시 QR코드로 같이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탐험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땐 저희가 처음에 문화예술 교육 사업으로 진행하진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금정구 다문화교육지구와 함께 교육 사업으로도 역시 진행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3, 4학년 사회과 교과 우리 마을 알아보기 과정과 함께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저희가 있었던 사업들은 이제 완전히 온라인으로 넘어왔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의도된 바는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팬데믹 때문이었고요. 저희는 주로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국내외 예술가들과 만나면서 하는 콜라보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이게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아예 해외를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지라는 생각에서 처음으로 게임이라는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부분이 약간 혼용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분류를 드리자면 저희가 매체라는 부분에서 처음에 게임을 시도했었고 처음에는 앞에 있던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오프라인 사업들은
매체는 오프라인이지만 사실 게이미피케이션은 시스템을 적용한 부분이라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까 권재현 팀장님하고 같이 진행했던 저희가 커먼 스튜디오라는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이때 VR 챗을 사용한 이유는 원래 움직임 예술 교육이었기 때문에 움직임 예술 교육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다양한 게임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 안에서 아바타를 하고 아바타의 상태로 아바타가 움직이는 것이 대체 움직임 예술 교육이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연극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으니까요. 거기에서 오는 생각으로 가장 대중성 높은 매체 중 하나인 VR 챗을 선택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도한 사업은요, 원래 오프라인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꿈다랑 문화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우리마을 놀이터 만들기 사업을 온라인으로 이식해온 사업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걸 기본적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선택한 게 저희가 마인크래프트였습니다. 게임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이유는요. 다양한 예를 들어서 줌이라든지 디스코드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저는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고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저희가 이게 같이 진행되면서는 굳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온라인으로 이식해 와야 되는 이유가 뭐지? 그렇다면 만약에 이 상황이 끝나더라도 이 매체만의 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업들을 기획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마인크래프트라는 매체를, 게임이라는 매체를 선택했고요. 게임이라는 매체는 아무래도 애초에 특히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비대면을 전제로 처음부터 기획되어 있었고 몰입성이 높은 매체라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특히 마인크래프트는 초등학생에게 가장 타겟 대상에게 익숙한 대중성 높은 매체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VR 챗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아닌 이미 타겟 대상에게 익숙한 매체를 기반으로 교육을 진행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마인크래프트를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방법론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인데요. 네,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 빅게임 분야의 게임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의 사업들은 게임을 매체로 이용함과 동시에 교육 방법론에서도 게이미피케이션을 같이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게임을 통해서 도전과 성취 그리고 경쟁과 관계를 맺고 보상을 받는 방법들을 기획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에 몰입돼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같이 진행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재미 경험을 만들고 이를 다시 시각화하면서 게임의 요소나 다양한 성취, 달성, 보상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시킨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제 중간에 재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거는 저희가 교육이 재밌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몰입을 위해서 집중을 위해선 재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꿈다랑 문화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사업들은 20차시로 진행되었었고 1, 2기수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기수가 놀이터와 놀이 규칙을 만들면 2기수가 이걸 플레이하는 방식이었는데요. 1기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정도 고학년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들이 직접 공구를 사용하거나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들을 하면서 직접 게임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었고 그 다음에 1학년에서 3학년 저학년 같은 경우들은 선배들이 만든 놀이터들을 자기가 직접 놀고 같이 그들 안에서 또 규칙을 만들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노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 사업을 다문화 가정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특히나 이걸 게임으로 연결되게 했던 생각 중 하나는 이 중에 있었던 연극 사업들에서 가면을 쓸 때와 가면을 쓰지 않았을 때 이들의 적극도나 참여도가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외모나 다양한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이들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측면들이 사실 조금 있었고 이 부분을 오히려 완전 드러내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 처음부터 아바타라는 매체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모르고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아예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이식되게 만드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일단은 매체로서 마인크래프트 온라인 매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엔 챕터와 차시는 대폭 줄였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집중력이나 참여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부분 때문에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저희가 대상이 원래 프로그램은 저학년과 고학년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4학년에서 6학년 정도로만 저희가 대상을 한정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만들고 플레이를 하는 경험에 있어서 이걸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4학년에 직접 만들고 직접 시행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매끄럽게 이어진다고 생각했었고, 관련해서 저희가 주로 교육하는 방향들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탐구하거나 진행했을 때 이해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먼저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일단 4학년, 6학년으로 대상을 먼저 한정해서 진행했습니다. 교육 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같았습니다. 물론 게임이나 이런 다양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달랐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게임 내 협동 미션, 말하자면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놀이에 대한 부분이었겠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사회성을 향상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보자. 그 다음에 창작 활동을 통해서 창의력 및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켜보자 라는 생각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게임화시킨 부분들은 저희가 크게 세 챕터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미래의 원인을 알고, 그다음 현재의 문제에 대한 발견 및 해결을 진행하고 이걸 주체적으로 실천하고 같이 창작을 해보는 세 가지 과정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게임의 부분에서 저희가 시나리오나 시각화를 통해서 교육 목표나 방향성을 안내하고 기본적인 조작 방법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는 방법들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챕터에서는 NPC, 그러니까 논플레이어 캐릭터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 다양성 사례를 학습하고 개인이나 협동 과제를 미션을 주고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걸 앞에서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실험했던 것들을 반영해서 자기들이 직접 놀이터와 룰을 만드는 작업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협동 게임이나 놀이를 진행하고 보상을 획득해서 이 전체 과정을 지나면 직접 만든 놀이터와 마을에 놀러와서 함께 다양한 친구들이 노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편집 영상이라서 소리도 없고 되게 흐름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렇게 시나리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게임 내에서 플레이를 시작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나리오와 이렇게 화면이 같이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세계에 있는지를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좀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스테이지를 굳이 구성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걸 할 수 있지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간단한 조작법과 왜 우리가 이런 세계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문화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약 약간은 불행한 미래를 보여주면서 같이 여기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비를 잡으면서 다양한 블럭을 조립해서 이걸 블럭을 다 맞추고 나면 각각의 이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같이 검토하는 과정들을 거치고요. 그렇게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미션을 해결하고 나면 현재 세계로 돌아옵니다. 현재 세계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네, 그 다음은 저희가 재료를 이제 마을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지, 현재의 문제는 뭐지? 라고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재료를 구하러 떠나고 재료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탄소 발자국이라는 부분들을 적용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계속 지키지 않았다면 어떤 미래가 올 수 있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즉각적으로 체험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다양한 그 다음은 저희가 지금 계속 NPC와 말을 걸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컨셉으로 일상에 우리가 일상 언어나 행동 속에서 하는 다양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사례들을 일상 언어로 한번 만나보고 그 부분을 다양한 미션 해결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서 사례나 스터디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직접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놀이라든지 하는 방법들을 만들어 보고요. 네, 직접 놀이터를 자연과 어울린 놀이터 이런 컨셉이었는데, 네, 그렇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귓속말을 통해서 자기가 유사한 단어들을 한 번씩 생각해보고 유사한 단어들을 일단 던져주면 그 단어를 표현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놀이나 놀이터 방식들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불편함이라도
그 불평등이라든지 다양한 뭐 생태계 보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직접 놀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 친구들을 함께 소개하는, 초대하는 그런 식의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사용한 이유는 결국 몰입이었는데요. 저희가 비대면 과정의 그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하면서 결국 줌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 비대면 회의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다들 집중력이 점점 흐트러지고 눈빛이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직접 조작하고 내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가 직접 바뀌는 과정들을 보는 과정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을 고민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매체 중 하나가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 교육에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들은 너무 시스템화를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그나마 지난번에도 지금에도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느 정도 유저들이 직접 변화시키고 무언가를 창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지만 시나리오나 구성이라는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통제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커리큘럼이라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걸 알지만 이 부분들이 돌출 행동을 덜 하기 위해서 혹은 어느 정도 우리가 교육한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어느 정도의 창작에 대한 제한성을 두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에서 단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재미나 성장 체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시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했고 이번에는 그런 실험을 주로 진행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창의적인 예술가분들의 다양한 실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발표가 온라인을 매체로 한 다양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발표해 주실 내용은 온라인을 매체로 보는 걸 좀 넘어서서 약간 비대면적인 상황에서의 좀 실험적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 장애인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만날 사람은 만난다에서 뉴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기획자 그리고 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드트리 이화영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앞서 세 분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뉴미디어 분야는 세 분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미디어, 디지털 이런 관계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고민들이 있는 건데 저는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 자리를 오면서 우리는 지금 온라인, 그다음 미디어 혹은 디지털에 관련돼서 너무나도 피로도가 높습니다. 너무 높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방향성은 뭐지라는 것들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오늘은 직원분들을 제가 만난다고 사전에 먼저 들었고요. 그랬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예요. 그 중에서도 뉴미디어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기 보이겠지만 사이보그 반려와 미디어 오페라 제작하기는 이번에 2년 동안 그리고 올해 만들어냈긴 했지만 이 얘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본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질문이라는 거는 사실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 자리를 막 준비하다가 로컬리즘이랑 투어리즘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투어리즘, 그러니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는 투어를 갈 때 도시도 오지만 사실 대부분은 많은 지역을 방문하게 되겠죠. 그러면 로컬리즘을 선호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요즘 여행의 추세는 로컬이죠. 로컬에 어떤 누구를 잘 소개되지 않은 어떤 형식에 더 가보고 싶은 궁금증이 있는 건데 문화예술 교육에서 지금 온라인 모르겠어요. 저는 투어리즘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에서 더 방향성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건 로컬리즘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문화예술 교육에서 온라인에서 미디어를 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왜 문화예술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만날 사람은 만난다라는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참여했는데 온라인의 핵심은 이거예요. 만날 사람은 만난다. 그러니까 확장성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보편적으로 더 펼쳐진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 저는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했는데 문화예술 교육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참여자입니다. 참여자들이 이 이해도를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는가. 그게 교육적인지 예술적인지 문화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발달장애인들의 비언어, 직관성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를 2년의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고 이들은 온라인이나 미디어냐 디지털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언어의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놀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저는 함께 기획만 하면 되었던 거죠.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결국에는 온라인이라는 속성을 더 봐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과학창의재단이 아니잖아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인 거고 한국문화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 교육이란 그리고 온라인과 미디어를 가지고 무엇에 접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 팀은 실제로 저희가 다 개발을 하거나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팀이긴 하지만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2017년부터 한 게 아니라 필요해서 한 거는 앞서 세 분이 정말로 지금까지도 연구를 정말 하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랑 이런 걸 구성했을 때 저는 진흥원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얘기할 수 있는가. 온라인하고 미디어는 사실 제가 볼 땐 그냥 비언어와 감각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화예술 교육을 할 때 어떤 분야를 저희가 더 이상 기술 교육이라고 해서 안 하거든요. 문화예술 교육만의 핵심 방법론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 10여 년간 이룩해 놨어요. 근데 팬데믹과 줌이라는 뭐 이게 와가지고 온라인으로 시작했다 이건 아니고요. 원래 온라인과 미디어 교육은 필요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시기고 지금은 우리가 도예 수업을 하든 미술 수업을 하든 음악 수업을 하든 온라인 수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연구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감수성 교육으로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늘 직원분들 오셨으니까 제가 정말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질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서 이게 많이 얘기해 줬으니까 저는 요 얘기를 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16일 많이 봐주시고요. 정말 진짜 고생해서 만든 게 있고 책 진짜 우리 같이 오셨지만 정말 두껍게 책까지 나올 정도로 했으니까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상을 하지 못한 발언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발달장애 예술가 친구들과 미디어 오페라라는 것을 제작을 하시는 이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만날 사람 만난다 결과 공유회가 다음 주 금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분의 예술가분들의 다양한 실험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3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픈토크 1부를 우선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 가지고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부에 이어 2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의 방향 논의를 위한 오픈토크 이상한 나라의 창의적 예술가들 2부 전문가들의 이상적인 이야기 모더레이터를 맡은 임재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2부 진행은요, 이제 두 가지 약간 그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에 대한 어떤 공유로서 이후에 이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의 전략 방안이나 중요한 지점들이 무엇인지를 좀 연구 책임을 하셨던
그 선생님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후에 앞에 1부에서 나눴던 어떤 현장 예술가들의 이야기, 경험들 그리고 이후에 지금 2부를 열어주실 그 발전 방안에 대한 이제 공유를 연결해서 우리가 좀 어떤 이야기들을 좀 심화하면 좋을지 토론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위컬처 리서치 앤 컨설팅 신혜선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혜선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없는데요. 연구보고서는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목차를 3가지로 압축하느라고 좀 먹었습니다. 먼저 2갈식으로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략 방안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정책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보다 그리고 이미 벌써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 결과 내용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어떤 부분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진행을 하고 앞서서 1부에서도 너무나도 재밌고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예술가 분들께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를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도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떤 말씀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이제 결과를 도출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고민하셔야 될 그리고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그 내용을 이제 짧게 또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또 이해하는 바는 정책 체계를 견인하는 어떤 입장에서 행정체계에 대한 구조 그리고 거기에서의 어떤 운신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과의 어떤 긴밀한 토의 그리고 이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한 그 업무를 과업들을 다 감당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칫 너무 외람된 재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의 개념적 범주라는 것은 사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래어를 활용하다 보니 디지털과 온라인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부처나 아니면 외부에서 활용을 정해버리면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프레임 안에서의 정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온라인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이 아닌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세 층위로 한번 이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어떤 이론적 내용 그리고 FGI를 통해서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이나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참조하여서 일단은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했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확장형으로 보았었을 때 우리가 처음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주를 하면서 발생되었던 그러한 확장적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뭐 하이브리드 러닝이라든지 다양한 용어로서 이미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온 오프라인 혼합형 문화예술 교육 이렇게 구분을 지어봤는데요. 먼저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초기에는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주하면서 이미 벌써 확장형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이나
온 오프라인 혼합형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시도가 되었으나 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우주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거기에서 어떠한 기술들과 그리고 이때까지 문화예술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들이 활용이 돼야 되고 어떠한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이제 앞에서도 일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탐색해야 되는 게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 층위 중에서는 일단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에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도를 어떻게 또한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생각에서는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의 다양화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 토양을 다지는 의미에서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을 집중하되 다양한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의 수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세 가지를 적절하게 동시에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전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에 보여드릴 FGI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개발이 된 것인데요. 아무래도 그 현장의 목소리에서 이제 행정적인 언어와 체계로 전환을 하다 보면 그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운영을 하신 분들의 어떤 날선 목소리가 행정화되면서 조금 누그러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제 중앙의 입장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고 여기에서 미처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현장의 의미와 함의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가치를 보게 되면 전문성, 다양성, 창의성, 유연성, 상호 관계성 이렇게 도출이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온라인 환경에서 특화된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핵심 가치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의 생태계 기반 조성이 초기에는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동시에 질적 제고도 현장에서 많은 이슈로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유기성과 다양성 강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중장기 방안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초기, 중기, 장기로서 이런 분절된 그러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A가 끝나고 B가 시작되고 B가 끝나고 C가 시작되는 그 점이 아니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었을 때 어떤 것에 방점을 두되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목표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기별로 이제 무엇이 방점이 두어져야 되는지는 이제 초기, 중기, 장기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세 모두의 목표가 동시에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좀 복잡, 다단한 그러한 방향성이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 양쪽으로의 다 전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양성은 앞에서도 저희 일부 패널들이 구성이 됐던 것을 보았을 때 장르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다양성 또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창의성이라는 것이 정말로 효과로 잡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이것이 예술을 향유하고 또한 참여하고 경험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일부에서 한 발제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기술과 어떤 문화예술 교육의 커리큘럼의 운영의 어떤 그 안정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참여자의 창의성이나 아니면은 그 자유로움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실험과 연구가 가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지털 전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서는 이 장벽에 허물어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이런 기술 역시도 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우주에서도 그런 유연성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술과 문화, 예술 이러한 것들의 어떤 상호 관계성뿐만 아니라 참여자들 그러니까 이 교육을 제공하는
기획자나 아니면 그 교수자나 또는 참여하는 학생이나 모두가 다 이러한 온라인 환경에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거는 보고서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하게 앞서서 이야기되었던 여기 문화예술 추진 전략의 1번으로 나와 있는 디지털 역량 부분의 문화예술 교육 관계자의 디지털 문화 역량 강화라는 측면을 보았었을 때 이것이 비단 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분들 또는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참여자 그러니까 정책 입안자부터 행정가 그리고 예술가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이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디지털 역량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정부라고 하는 것이 지향하는 것이라고 OECD 연구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갖고 온 것은 우리가 4차 산업시대로 이미 전환이 되었고 또한 그 발전 과정에서 현 정부에서도 디지털 정부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 OECD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100% 일치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OECD 회원국으로서 이제 그 부분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그 내용을 전제로 할 때 그 방향성을 유사하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이 열린 사용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거버넌스에 있어서 이제 6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자료 중심이어야 된다는 점, 그 정보 공개 열린 정부,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행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시민들, 국민들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이제 디지털 거버먼트의 거버넌스 방향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술을 활용한 이런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이야기를 했었을 때 민관 협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강조가 되었지만 이러한 공공가치를 민에서도 만들어내는 협력할 수 있는 그 창조자의 역할로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플랫폼 또한 그러한 협력을 만들어내는 어떤 공간으로서 활용이 돼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대응적 태도에서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태도로 전환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이론적 내용이긴 하지만 이때까지 모든 정책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적인 태도를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예견하고 그것을 미리 대책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좀 더 적극적인 정책 마련, 이러한 어떤 입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즈니스 전환, 그리고 이해 관계자 역량 강화, 시스템 변화로 이렇게 3단계로 OECD에서는 제시를 OECD 보고서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모든 이해 관계자의 역량 강화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직원, 소비자, 공급자, 협력 파트너, 정부, 사회 모두가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디지털 관련되어 있는 온라인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 현장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어떤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흥원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문체부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 있는 분들의 역량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또는 이렇게 끌어올린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역량을 강화하여서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본 자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저희 중장기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중장기 방안의 제1과제로서 이렇게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이제 목표 체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추후에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그 유통과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접목하여서 적용하여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통이라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협력해야 될 대상들, 그리고 지역 거점과 매개기관의 역할, 그들과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구조로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전문가 FGI 분석 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와 정책 범주에 대해서는 일단은 속성 파악이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온라인이라는 것에 대한 속성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의 생태계 형성을 해야 할 때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어떠한 특성에 맞는 양질의 수업이 또는 교수법이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이 중심이 아니라 공유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라는 것, 그리고 기술은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속도를 맞춰갈 것이냐.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이런 공공에서 제공하는 기술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굉장히 빠르게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칫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진부하고 재미없어서 참여하기 꺼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 그래서 협력이 강조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효과성 있는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주요 과제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과 또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필요성, 활용도에 있어서는 플랫폼 구축이라는 것이 큰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의 어떤 협력을 바탕으로 활용을 하되 공공의 필요성이 묵과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그 목적과 활용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제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장 수요와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도 언급이 되었던 예술가와 기술 전문가의 언어적 소통과 협업이라는 것인데, 기술자들이 쓰는 언어는 프로그램 언어이겠죠. 앞에서도 김민수 대표님께서 이제 창작가께서, 예술가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들의 언어가 결코 예술적 언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에게도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언어라는 것 역시 그들이 최대한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그 프로그램 언어들을 단축시키는 것들이 그들의 어떤 역할이죠. 전문성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협력할 수 있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장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온라인 문화예술 기술 환경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개선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그 프로그램과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러한 권익 보호가 사실상 더욱더 적극적인 참여와 더욱더 심도 있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 시사점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정책 용어의 정립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특성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질적 재고에 있어서 팀업 활성화, 그리고 디지털 역량 강화에 있어서 1번 과제로 나타낸 그 역량 강화,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지역 거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단계적인 또한 체계적인 지원 마련, 그리고 어떤 견인할 수 있는 마중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엇보다도 특히나 지역에 계신 행정가들 또 전문가들 분들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어떻게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실지, 안 그래도 소수의 인력으로 업무를 하시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피로감만 느끼시지 않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고취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견인
원인을 위한 어떤 주도적 역할을 부탁을 드리게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필요 기술에 대한 파악, 이해를 통해서 지원 체계와 사업 설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실험적 장기적 지원 사업 체계는 오랫동안 과제로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앞에서도 발표해 주신 분들께서 현장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졌고 향후에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이야기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행정적인 안정성, 그리고 실효성, 이런 결과에 대한 실효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이제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빙 문제라든지 공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고와 그리고 전문성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연구를 바탕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좀 용감하게 드려보았습니다. 네,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진흥원에서 가장 힙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자리하고 계시다고 전해 들었어요. 맞겠죠? 오늘 사실은 이제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이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탐색이 함께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이화영 선생님이 앞에 이제 사례 경험은 얘기하지 않고 엉뚱하게 질문만 던지고 이렇게 사라지셨는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짧게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디지털인지 온라인인지 비대면인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또는 기술 기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조금 손쉽게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 언어를 대신해서 이 다양한 어떤 개념, 그 후면에 있는 또는 그 언저리에 있는 어떤 기술과 비대면, 새로운 접촉, 우리가 앞서서 이제 미래에 이제 마주하게 될, 또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어떤 환경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런 환경 안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방향성들을 찾아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앞에 신혜 선생님의 어떤 연구의 방향성들을, 그리고 앞에 그 이전에 좀 사례 발표해 주셨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게 시민 문화팀의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국한된 문제의식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께 모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거점 사업을 하는 담당자도 있을 거고, 팀도 있을 거고, 또 해외 사례 문화예술 교육 연구에 대한 담당자도 있을 거고, 홍보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어떤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학교예술 강사도 있을 거고, 우리가 여러 업무들을 이렇게 분업해서 또 협업해서 하고 있지만, 그 업무 안에서 또는 그 고민 안에서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 또는 미디어라고 하는 것,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계속 우리 스스로를 많이 괴롭히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괴롭히며 약간 무게감을 덜어낼 수 있는 자리의 기대감들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짧지만 좀 앞으로 우리가 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약간 앞으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실마리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짧게 좀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에 발표를 해주셨으니까, 두 분 선생님은 앞에 사례와 또 선생님 연구도 쭉 이어서 들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들으시면서? 정세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스트림이라고 하는 한국 비디오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대표이자 디렉터로 참여를 했고요. 사실 이제 아르떼와는 저는 이제 상하반기 아카데미 강의를 꽤 오랫동안 용인과 양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미디어 아트 관련된 이론하고 이제 비평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아르텍트 랩이라고 하는 예술과 기술이 혼합된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공모 사업에 이제 심사하고 멘토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아르텍트 랩과 이제 유관해서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범위가 굉장히 앞서서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이제 영역이 컨템포러리 아트 씬에서 이제 이론가이자 큐레이터로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미디어 아트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기술과의 이제 융합 사례들이에요. 근데 그 기술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아르텍트 랩에서도 이제 창의적 접촉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온라인 안에서의 접촉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그 육성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지점들이 강하게 있었는데, 사실 그 예술과 기술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것에 대한 이해들이 자리하고 계신 선생님들조차도 다 개별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차이도 너무나 많은데요. 이게 이제 예술 활동가들이 그 아르텍트 랩을 이해하는 인식의 차이도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회의를 하고 또 사전 협의회를 거치면서 이 아르텍트 랩이라고 하는 공모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떠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식했던 것과는 또 다르게 그 참여하신 분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들의 구조를 이제 아르테에서 이제 만드셔가지고 저희가 멘토로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얘기를 해봤을 때도 그 차이들에 대한 이제 개별자들의 인식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과정 안에 불가능한 측면들이 있어서 요번 작년에는 이제 실험적인 차원에서 아르텍트 랩의 이제 1기가 마무리됐다면 그때는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온택트라고 하는 용어도 굉장히 기관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창의적 접촉에 대한 사례들을 얘기를 하고, 올해는 이제 이게 결국에는 교육에 방점이 찍어져 있는 사업 공모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 문제를 조금 더 인식하면서 멘토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2기의 아르텍트 랩의 사업도 창의적 접촉이라는 핵심 가치는 같으나 이제 저희가 방점을 찍어서 있는 차이점들을 조금 1기와 2기 2년 차의 개별 차이를 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고, 멘토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예술에 대한 이해조차도 사실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컨템포러리 아트 씬하고 사실 아르테에서 주요하게 만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혹은 예술 강사, 소위 예술 강사다 예술 활동가들이죠. 그 액티비스트들이 생각하는 예술의 차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부분에서도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범위조차도 넓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이 범위는 너무나 광범위한 개념들의 총집합이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정답을 오늘 하루 동안에 저희가 이제 잠깐 언급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막 크게 되리라는 생각보다는 저희가 각자가 그래도 이 지역적으로라도 경험했던 부분들, 아르테라고 하는 기관 구조 안에서 각각의 사업에 참여했던 그 씬 안에서의 이제 발견했던 지점들에 대한 그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정세라 선생님하고 저는 지금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2년간 아르텍트 사업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우리가 혼재되어서 이 온라인과 미디어와 기술과 문화예술 교육을 어정쩡하게 하고 있는지를 좀 발견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르테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안에서 사업의 행정적 어떤 규범 안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치지향적으로 실험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늘 행정적인 어떤 한계 속에서 실험이 늘 발에 턱턱 걸려서 넘어지곤 했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인 어떤 개진과 진보와 디벨롭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동시에 이 사업이 정말 실험성을 토대로 해서 이게 발전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합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또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진흥원에서 이끌어갈 권지현 선생님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할 부분일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아르테나 그 뭐 이렇게 대변에서 꼭
이야기해 주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장도 저는 오늘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앞에 사례나 연구도 같이 조금 곁에서 동행하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그 이야기 잠깐 좀 열어주시겠어요? 아, 네. 전 열심히 진흥원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안심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아직도 지금까지도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단어도 어렵습니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온라인이라는 말이 붙었다 했을 때 제 개인적인 관점과 주장이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밖에는 해석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사실 지난 2년간 이 사업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일부에서 소개해 드렸지만 온라인을 영상으로 결과물로 볼 수도 있지만 뭐 모바일 PC로 접속하는 것도 다 온라인 매체이고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첨단 기술적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도 펼쳐질 수 있고 혹은 VR이나 AR이나 어떤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모두 온라인일 수 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면하지 않는 어떤 비대면적인 상황까지도 모두 온라인 사업이라는 범주 하에 작년과 올해 이제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전혀 이 사업을 알지 못하는 특히 내 옆에 있는 같이 이 회사를 다니는 진흥원 동료가 대체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장기 연구를 진행하면 좀 그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네, 아직도 조금 오리무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학습을 해 가야 되는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조금 2년간의 기간을 함께 선생님들과 거쳐오면서 조금 더 고민이 되고 있는 지점은 앞서 이제 그 노드트리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참여자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참여자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꼭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측면에서 당연히 수요, 참여자 기반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지점들은 동일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온라인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기에 좀 명확하게 자기 관점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에 혹은 앞으로 그런 디지털이나 온라인이 결합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진흥원에서 한다고 했을 땐 어떻게 그 일반 참여자들이 이것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지점으로 좀 넘어가는 계기가 저는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아르텍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특히 올해 들어서 든 생각은 문화예술 교육의 기본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나 제도 교육, 제도가 잘 못하는 것들을 조금 해보자라고 좀 거칠게 얘기하면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전 생겨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한 또 제도로 풀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옥상옥이 되거나 제대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긴커녕 좀 계속 문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저도 같이 좀 해보게 돼요. 근데 그런 어떤 총체적인 어떤 문제들이 저는 오히려 문화예술 교육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관점의 문제, 태도의 문제,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문제, 인간을 이해하는 문제, 그리고 세계관, 시대인식 이런 어떤 인식들이 빠진 채 계속 프로그래밍화된 문화예술 교육이 계속 생산되고 소비되고 그 소비되는 것을 우리가 확산 내지는 확장이라고 성과로 치장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저는 상당히 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고민해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문제들의 결정판 은유들, 각종 은유들이 이 아르텍트 사업 안에서 고스란히 좀 발견되는 인상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올해 아르텍트 사업 이제 마무리 얼마 전에 성과 공유회 같은 걸 했었거든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문제들이 발견이 명확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 전 큰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잖아요.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단위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게 이전에 우리가 전반 또는 뭐 국가 단위 문화예술교육 정책 또는 광역이나 기초 지금 지역분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함께 풀어야 되는 전반적인 어떤 그 관통하는 관점으로서 우리가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을 좀 사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깊은 이야기로 좀 그 정세라 선생님께 좀 묻고 싶어요. 선생님은 매체 비평도 하고 미디어 아트, 동시대 예술에 대한 가장 그 최전선에 있는 어떤 아티스트들을 만나기도 하고 큐레이션 또는 아카이빙 이런 것들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실행적 구조화 이런 것도 되게 강조하시고 좀 어떠셨어요? 그 예술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르코에서도 사실은 예술가 중심으로 사업이 많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특히 아르텍스 사업 통해서 좀 문화예술교에서 다루는 예술기술의 어떤 관점이랄까 방향성이랄까 또는 거기서 발견된 문제점이랄까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지점에서 조금 이야기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협의회 할 때나 심사할 때도 항상 이제 질문을 많이 이제 그 사업 공모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드렸던 것들이 이제 그 기획서 안에 이 기술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기획자 집단 스스로가 잘 되어 있는가를 약간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1차 아르텍트 랩 했을 때는 그 실제로 자문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조차도 이 범위에 대한 이해도가 각자 영역에서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된 상황에서 이 구조를 끌고 가고자 하니까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목소리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각자가 맡은 팀의 멘토링을 하더라도 아마 그 기조 그대로 이제 끌고 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고 저희가 마지막 결과 공유에 다 끝나고 전문가 협의회의를 5차로 마무리를 이제 최종했었는데 그때도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같이 맞춰서 갔는데 멘토링 했을 때 각 팀마다 이제 그 성과가 굉장히 이제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던 거죠, 팀별로.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움들 얘기하면서 1차가 마무리됐고 2차에서는 이제 그 거기에서 일부 자문했던 그 전문가 그룹이 다시 그대로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기조를 계속 끌고 가고자 했던 이제 조금은 높은 고지를 향해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안에서의 어떤 질적인 고양의 문제 또 좀 해보자. 그러니까 너무 이 예술 강사들이 익숙했던 강사법을 그냥 온라인으로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1차적인 이주에만 하려고자 하거나 혹은 이 기술에 대한 이해나 팀원들이 그것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형태를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메타버스 구조를 개발하겠다.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기획자들이 거기에 대한 기술 기반한 환경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야지 사실은 개발자를 모셔온다 하더라도 프로젝트 멤버로 그 디렉션을 줄 수 있거든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개념 자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없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또 메타버스 플랫폼이 지금 대중화된 플랫폼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대한 사용 경험이 많진 않지만 어떠한 것들이 상용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거죠. 기존에 내가 했었던 컨텐츠 교육의 그대로를 그냥 온라인 메타버스 안에서 하겠다. 혹은 이제 줌을 활용한 온라인상에서 이제 뭔가를 하겠다. 혹은 이제 키트 개발을 해서 교부제를 오프라인으로 전송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온라인에서 교육하고 이러한 이제 아주 단조로운 몇 개의 이제 카테고리화로 분류될 수 있는 공모 사업의 기획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컨대 아르텍트 랩이 가져야 되는 이제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어떤 핵심 가치라던가 혹은 아르테 전체에서 바라보셔야 되는 것들은 조금 더 길게 거시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 다양성을 넓게 봐주시지만 굉장히 심도 있는 프로그램 몇 개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몇 년 차씩
끌고 가는 것들을 같이 지원해 주시고 목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성 하지만 아르테트랩의 1차와 2차의 어떤 공모안들 수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1차는 정말 예상보다 그 응모자들 수가 많아서 저희가 심사도 한 3차에 거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차에서도 보면은 1차와 결이 그렇게까지 질적으로 그 기획안의 어떤 심도가 그렇게 아주 높게 차이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3차, 4차 끌고 나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 혹은 아르텍트랩 혹은 넓게는 아르테가 기대해야 되는 것들은 정말 제대로 된 심도 있는 프로그램 몇 개를 아주 보석같이 이렇게 발굴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똑같은 플랫폼의 공모 사업으로 계속 그 비슷한 수준의 공모안들을 계속 받는 것보다는 1, 2차에 대한 어떤 이제 사업의 결과들을 퍼블릭하게 오픈해버리고 거기에서의 단점이라고 하면 그것도 드러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술 강사 분들이나 이 아르테트랩에 정말로 관심이 있는 혹은 아주 오래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창의적인 실험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조금 더 지원해주고 밀어줘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2차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이제 어제 원고를 결과 공유집에 보내야 되는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했던 거는 저는 제가 그 일하고 있는 씬 안에서도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만 이 매체미학이나 현대미술 이론안에서 우리가 예술과 기술을 필히 미디어아트 관련한 것들은 다룰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의 가치는 결국에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테가 가야 되는 방향이나 혹은 아르텍트랩이 가야 되는 방향은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입니다. 그것도 이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교육인데 이 교육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다 가가지고 플랫폼 여러 개를 개발하고 거기에서 프랙티컬한 어떤 결과들을 완성했을 때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외에 그 기술 너머에서 이제 이 교수자들이나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저도 그 참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항상 대상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상을 어떻게 잡고 있으세요라고 하면 그 대상자를 완벽하게 특정하지 않고 공모안을 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일반 대상. 근데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대상자의 어떤 지식 수준에 따라서나 혹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이 디지털의 문해력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이 교육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과정이나 성과 너무나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치들을 아르텍트랩이 계속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러니까 그 수준을 계속 높일 수 있게끔 정말 증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해 주셔서 좋겠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작년에 이 사업 참여하면서 다른 아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아르코 얘기도 하셨고 한국 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도 그렇고 이 문광부 산하 기관의 온라인을 경유해서 정말 많은 공모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근데 아르텍트랩이 그 중에서도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 여기 권재원 선생님이나 이가 선생님이 아르텍트랩 1차 때 그 정말 끈질긴 애정으로 여기 참여자들을 끌고 가고자 했던 것들, 우리 멘토들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사실 하셨어요. 그래서 이기에도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 얘기를 꼭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르텍트랩이 정말 이 관련된 모든 참여자들이 끈질기게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에 정말 좋은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아마 3기, 4기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그런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이 타당해야 된다라는 거를 경영적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게 공공기관들의 숙명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올해 이제 연구 방안 사실 초안을 좀 받아봤었거든요. 그게 최종본이었을까요? 아무튼 그 결과 자료집을 조금 받아보고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또 이전에 아르텍트 사업을 통해서 진흥원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메밀하게 조금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든 생각은 뭐였냐면 어쨌든 이게 많은 사람으로 향해서 열려야 된다.
이런 사업들이 문화예술교육 전반이 좀 그렇잖아요. 지역 특성화, 학교예술 강사 모든 사업들이 모두를 위한 사업으로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일종의 강박이라고 생각이 불가능의 도전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떤 성과지표라든가 양적 확산이라고 하는 문제들하고 사실은 떨어질 수 없는 문제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말했던 실험성 또는 지속성 또는 중요한 보석 같은 정세라 선생님 표현을 좀 다시 반복해 보자면 보석 같은 경험과 사례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지원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느린 호흡, 뚝심 있는 지원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렇게 포괄적인 어떤 되게 범용적인 어떤 지향들이 말은 되게 그럴듯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런 뚝심 있게 한 팀만 패는 게 아니라 한 팀만 지원하는 것들을 못 견뎌야 한다는 거죠. 이런 우리 어떤 성과지표의 환경 안에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당장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시면서 팀장으로서 또는 활동가의 정체성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좀 권재현 선생님 좀 이야기를 좀 이어주시죠. 얘기 들으면서 이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어떤 중장기 연구의 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디지털 접근성 기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 요거랑 그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환경 혁신이라는 중장기 과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PPT에서 쓱 지나가서 보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혁신하는 것도 기관의 담당자로서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실험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문화예술 교육 활동가 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아까 그 신혜선 박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매개자 분들의 이야기를 밀어줄 수 있는 자기 관점이 저희에게도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뭐 사업을 조금 더 경험을 해왔다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쨌든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이런 지속적인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때에 주장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진흥원의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뭔가 이것을 온라인이라는 어떤 정의 자체가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사업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난 약간 특수성이 있다 보니 여전히 이 사업을 어떤 맥락과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불안정한 요소들은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아지는 시기여서 그 맥락에서 대표님 말씀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좀 더 많으면 조금 더 파보겠는데 여기서 간지럽게 질이 더 묻지를 못하겠는데요. 그 신혜 선생님 아마 그 올해 진흥원과 더불어서 가장 이 과업에 이렇게 짓눌렸던 분이 아닐까. 그런데 쭉 들으시면서 또 최근까지 연구 보고서 좀 마무리하시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도 드셨을 텐데 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 들어보시고 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저는 항상 이런 정책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되면 부끄러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고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정책과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떠한 현장 체험 없이 또는 너무 지역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계와 부끄러움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제쳐두고 또한 진흥원에서 너무나도 고군분투하시는 지금 리스너들을 청중을 이제 마주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또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대외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까 또한 국제적인 그러한 공간에서 공유하고 이것들을 또한 소개하고 그런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으면서 있었거든요. 특히나 일부 발표를 들으면서 이 정도의 프로그램이라면
뭐 아르코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도 이제 유통 기반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특히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그런 것에 대한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물론 언어적인 문제는 뭐 팔로 개척을 하시거나 판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이텍트의 소개를 기반으로 한국의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의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행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을 이제 공간을 이제 토대로 다른 나라의 어떤 참여자들에게도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진흥원은 충분히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세계에서 모든 국가들이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는 더욱더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응원해드리고 싶고 또한 이런 국제적인 패스웨이를 개척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마음에 돌덩이를 얹어드리는 것 같아서 또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역량이 있으시다고 믿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후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20분이나 우리가 예정했던 시간보다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 자리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말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느꼈던 어떤 감정들 또는 질문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르텍트 사업에서 제 역할이 뭐였을까? 나는 왜 여기나 기술을 1도 모르는데 이 사업에서 내 역할은 뭘까? 제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 역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술 기반 어떤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에서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가 갖고 있는 장벽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계속 섞어서 우왕좌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얼기설기 그냥 막 들이대면서 이야기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그 언어 하나들이 좀 익숙해져요. 예술의 언어도 그렇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예술교육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편한 교육, 편하고 이해 납득할 만한 어떤 프로그램들만을 계속 양산되게 하는 그런 요소 환경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무엇이 됐던지 간에 기술은 계속 진보할 거고 새로운 신기술, 뉴 기술은 계속 나올 거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기술이 갱신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시대에 필요한 어떤 미디어를 대하는 어떤 태도나 관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지금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박은 따라가느라 급급할 거라고 하는 미래가 이제 뿌옇게 그려진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마지막 말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생경하고 낯선 예전에는 30년 주기로 그래서 세대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이제 이런 게 변화를 얘기하는 일종의 주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기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 조밀함이 굉장히 밀도가 높고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하나 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떤 변화들로 이렇게 바로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기술에 계속 꽁무니만 졸졸졸 따라가는 것인가. 조금만 그 기술을 배웠는데 바로 돌아서면 올드 기술이 되고 이제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할 것인가. 얘를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내면, 그 속성, 그 이면,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탐색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은 손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술에 대한 이해나 인식과 리터러시나 이런 관점들을 통해서 어떻게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설계나 기획의 방향성들 또는 관점을 설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보는 어떤 시기가 지금 그 미디어나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추후
추후에 이런 자리들이 조금 반복적으로 만들어내서 현장에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자기 경험들 이야기해 주시고 또 행정에 계신 분들, 정책단위에 계신 분들 또 중간에서 그런 곁에서 이렇게 비평이라든가 멘토링 이렇게 곁에서 또 함께 동행해 주신 분들 함께 모여서 이런 이야기 또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